안녕하세요. 핸디캡 이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인쌤 시간 때 성적 선택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학습하였습니다. 성적 선택의 대표적인 예시에는 수컷 공작새가 있습니다. 공작새는 꼬리깃의 크기가 매우 크고 화려합니다. 암컷 공작새는 화려한 꼬리깃을 선호하게 되고, 그 결과 포식자의 눈에 잘 띄고 비행에도 불리하다는 단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 선택을 받아 현재까지 형질이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성적으로 우수한 형질과 생존에 유리한 형질이 다를까요? 암컷은 생존에 유리한 강인한 수컷을 선호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검색 결과 핸디캡 이론이라는 이론이 이를 설명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핸디캡 이론이란 성적으로 더 적합한 개체는 대체로 환경적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이론입니다. 이스라엘의 생물학자 아모츠 자하비가 제안했습니다. 아모츠 자하비는 아라비안 매블러라는 라는 학명을 가진 조류를 통해서 설명하였습니다. 이 조류는 집단 생활을 하는데요. 친구를 위해 높은 나뭇가지에서 보초를 서는 역할을 서로 맡으려고 경쟁한다고 합니다. 또한 자신이 얻어온 먹이를 친구에게 나눠준다고 합니다. 이 행동은 척박한 자연에서는 왠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생존에 상당한 불리함을 안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왜 그러는 것일까요? 핸디캡 이론은 이것이 그저 이타적인 행동이 아닌 이 행동의 목적은 생존에 불리한 행동을 스스로 하면서 스스로의 우월성을 뽐내는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즉, 나는 이런 생존에 불리한 핸디캡을 안고도 살아남았다. 라는 걸 보여주면서 다른 형제들이 훨씬 우수하다라는 걸 과시한다고 합니다. 탐구 결과 화려한 꼬리깃을 가진 공작과 그렇지 않은 공작의 생식 성공률이 같았다면 화려한 꼬리깃의 공작은 자연 선택받지 못해 도태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핸디캡 이론에 따라 생식 성공률이 더 높아 현재까지도 우세한 형질도 남아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생존에 불리한 형질이 생식에 유리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기현상의 원인을 이해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저는 핸디캡 이론이 결론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바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핸디캡 이론이 그렇다면 적자 생존에 반박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찰스 다윈의 진화론에서 적자 생존의 정의란 주어진 환경과 변화에 가장 적합한 종이 최종적으로 살아남아 후대에 자신의 유전자를 전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주어진 환경에서 핸디캡 이론은 동물의 사회적 환경을 고려했을 뿐이라 생각합니다. 즉, 환경은 그저 먹이나 그런 물리적인 것에만 결정되는 것이 아닌 동물의 사회적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탐구를 통해 배운 점은 결국 생존에 유리한 개체가 살아남더라도 후대에 유전자를 물려주는 것은 생식에 유리한 개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생존에 유리한 것도 결국 생식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행동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 동물들 간 성적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체감하게 되었는데요. 대표적인 예시는 바로 숫사슴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같은 종 사이 번식 경쟁이 심화될 경우 종의 보존에 악영향이 발생할 정도로 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성적 선택을 받기 위해 건강, 질병, 기생충에 대한 저항성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수사슴은 자신의 뿔을 키우느라 번식기 종료 후 골다공증을 앓기도 한다고 합니다. 번식 경쟁이 심화될 경우 급격한 환경 변화에 매우 취약해지고 이는 결국 멸종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역사상 가장 큰 뿔을 가졌던 사슴은 거대한 뿔을 유지하느라 빙하기가 왔을 때 기후변화에 취약해 멸종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느낀 점은 종의 진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희생이 발생하는지 느끼게 되었습니다. 성적 선택을 받기 위해 자연 선택을 일정 포기하면서 그 둘 사이 타협점이 얼마나 복잡한 과정으로 이루어지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